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0일 이제 여름 더위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고민의 원칙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고민의 근본이 우리가 번뇌하고 모든 세상을 혐오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 있는데, 편치 않는 이런 모습들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그것이 곧 인간의 고통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형벌이기도 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돌아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인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늘 공감해 왔던 이 환경, 특히 기후변화, 이번에 장마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짐으로써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지하방이라든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분들의 그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많은 그 수해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무슨 한강 수해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도 다 위협의 요인이 안 됩니까? 그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이런 환경적 요인, 이것도 하나의 기후변화가 몰고 온, 우리가 기상청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관측이 예정되는 폭우가 한꺼번에 왔다니까, 정말 10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경험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후 환경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또 인구 절벽 문제, 많은 인구학자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소멸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인구 절벽 문제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0.730명 정도,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하나도 안 낳고 가정을 형성해서 가다가 마무리를 짓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미 농촌은 초고령 사회로, 그리고 우리 수도권까지 합쳐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불과 한 달 내에 끝날 줄 알았는데 4개월이 넘어가더라까지 지금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값의 폭등이라든지 곡물의 정말 절박한 식량위기, 그리고 또 그 외에 자원들의 고갈, 각국 자기들이 민족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자원을 단속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되던 광물 자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품 자원까지 서로 자원 고갈이 오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겪었던 요소수 사태라든지, 또는 일본이 이 한국과 동맹 관계를 절단해버리는 소위 그 부품의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런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지금 늘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지 불과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정부를 지지해주고 있는 정당은 지금 지리멸멸해가지고 비상대책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당대표는 그것을 법적으로 소위 근거가 없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당권에 대한 위협이, 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가졌던 사람들, 또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좌절입니까? 또 그에 반대되는 정당은 이걸 기회로 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필요하다면 정권 퇴출까지도, 과거의 탄핵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또 몰고 올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노동조합의 저항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습니까? 놀라울 만큼 변했죠.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 게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4차 산업의 핵심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AI라고는 인공지능이 전면에 대두됐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한 힘을 써서 근육을 써서 노동하던 시대로부터 머리를 대신해주는 두뇌가 새롭게 개발돼서 로봇 산업이 대중화되는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순 노동은 이제 복잡 노동 또는 정신 노동 쪽으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떤 물리적 사이나 힘으로서 과거의 제도에 얽매가지고 그것을 붙들어 매면 우리는 세계 질서에서 뒤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눈앞에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역하는 수출품 중에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출품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또 새로운 전기차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바로 에너지 창출의 근본인 배터리 산업이에요. 근데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기계화된 현실을 외면하고 만일 기존의 공장을 사수하겠다고 노조가 강력하게 붙들어 맨다든지 노동 현장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저항을 하면 미래 세계에 대한 도전은 불가능할 것이고 우리는 세계 질서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존의 저항이란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자 이런 화두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집권당의 교육부가 던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연히 현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냐? 70년 전 제도가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70년 전에 어린애 때하고 지금 자라나는 50대, 60대 성장 세대하고 지금 세대 어린이들의 두뇌 지수를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저희들은 지금도 인터넷 세대가 둔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작업들이. 근데 이 젊은이들은 2살 때 벌써 스마트폰을 만져요.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의 영상 채널, 만화 채널을 돌려볼 수 있어요. 그만큼 지능이 개발하고 발달했습니다. 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어 먹을 걸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저절로 커요. 어떤 정상적 교육 과정이 없어도. 지금은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육아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들이 소위 그 워킹맘이라든지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애들을 붙들고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럼 얘들이 국가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면 이 어린이 교육, 유아원 교육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라도 일찍 보내서 지능 개발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 아마 좋은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조건 저항을 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사회 문제로 대두시켜가지고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해서 국민적 합의를 하나하나 도출해내서 미래 세계 대비를 해야 돼요. 결국 그 교육부 장관이 또 물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부담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항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집단화돼가지고 조직화돼가지고 그 제도 자체를 거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미래 사회가 어디로 발전해 가겠습니까? 이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냉엄하게 왜 존재하느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존재하는가?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존재 목적은 존재할 목적이 있어 존재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겠어요? 저는 사랑에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상생을 위한 화합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상생. 왜 상생해야 되냐? 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 원인은
존재 목적이 상생이에요. 이 우주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인간 세계가 있죠. 동물 세계가 있죠. 식물 세계가 있죠. 광물 세계가 있죠. 그 밑으로 더 들어가면 입자 세계, 원자 세계가 있을 겁니다. 더 단위를 낮춰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도 남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성이 남녀, 동물은 수컷 암컷이지 않습니까? 식물은 수술 암술이지 않습니까? 광물은 원자와 양자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런 얘기입니다. 양음이에요. 플러스적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적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둘이 왜 분리해서 존재할까요? 화합하기여서. 화합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상생의 원리예요. 그 입자를 더 깊이 들어가서 광물질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듯이 또 원자로 들어가면 양자전자가 있어요. 그 밑에 또 소립자가 있겠죠. 더 낮은 단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걸 분석해 보면 원칙은 플러스적 요인과 마이너스적 요인, 양과 음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에서도 창조의 근본을 밝히기를 이름 지도 그랬어요. 모든 우주의 근본은 양과 음에 출발했고 그 근본 속에 도가 있다. 도가 뭐냐? 도, 길이 길, 살아가는 길, 찾아가는 길이에요. 상생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역학은 도야자는 어냐니 그랬습니다. 도야자, 길을 찾아간 자는 그 근본이 말씀에 있으니 말씀은 자. 그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 창조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됐다. 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음양으로 구분됩니다. 요즘에 성차별 금지법이란 걸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만지작거린다고 해요. 많은 종교가들은 지금 그걸 반대하고 또 일반적으로 세계의 흐름을 본 사람들은 성차별 금지를 해야 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존재 목적은 같으니까.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질서는 있어요. 양은 양이고 음은 음이에요.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이에요. 그걸 바꿀 수 없어요. 남성이 주체고 여성이 대상이에요. 그러나 대상과 주체의 격의가 다른 건 아니에요. 동격이에요. 그러나 주체는 대상과 하나 될 때 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도 일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양음은 서로 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위의 축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 목적은 상생을 해야 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화합이 기본이에요. 화합의 원칙은 뭡니까? 서로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고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원칙 중에 하나가 상대를 위해 주는 것. 상대와 함께 공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학의 핵심도 결국은 화합이에요. 상생의 원리예요. 상생은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정하면 상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모든 존재의 목적이나 사회 질서가 상호 배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협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정치도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되는 거고 그 제도에 따라서 정치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제도는 막연한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능력을 무시해버렸고 자유주의는 자유라는 걸 전제로 하다 보니까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차이에서 능력의 차이 때문에 심화된 격차 때문에 사회 계층 간의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폭을 넓혀서 모든 존재의 근본은 화합이고 상생이구나 이렇게 좁혀 들어가 보면 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체 구조를 보세요. 팔다리, 목, 다 수많은 기관이 있어요. 360여 개가 넘는 모든 중요기관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게. 근데 그 기관들이 다 연체 상호 간에 관련을 짓고 있다 이게. 손이 열심히 음식을 먹어도
그 손밖에 음식을 먹은 노력을 한 것 같지만은 그 손에다 힘을 제공해주는 각종 장기의 기능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그 영양이 다시 손에 와서 손에 활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를 위해서 먹는 거지 무슨 위장을 위해서 이불을 즐겁게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좌우라는 개념이 바로 상생의 원리. 한쪽으로 가면 합칠 수가 없어요. 합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안 돼요.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고 사람이 정치적으로 좌우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하는 것은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는, 서로 잘못된 것은 실령하고 좋은 것은 합쳐가는, 여야의 정치 목적도 나라의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지 발목잡기한 정당의 정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일찍이 깨달은 어르신이 신라의 고승 원효성사였던 겁니다. 원효는 소승불교가 한참일 때 자기 구원만을 요청할 때 대승불교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대승 원리를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대승 기신론소를 밝히신 거예요. 대승 기신론소. 대승 큰 구루마를 타고 함께 간다. 그럼 말구루마나 소구루마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각기 기능이 다 있어요. 바퀴에 기능이 있고 재치의 기능이 있고 말이 끌고 가야 할 기능이 있고 사람이 뒤에 타고 조종해야 할 기능이 있고 다 기능이 있어요. 부품 하나하나가. 그 기능을 통해서 같이 대중이 부처가 희망했던 불국토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효의 교리를 그의 진리를 소위 대승, 화합의 길이다. 그래서 그를 나중에 고려시대 와서 원효가 죽은 뒤에지만은 고려 인종 때 와서 소위 화정도사, 화정국사, 이 화정, 화합의 원리를 가르쳤다. 그 신라 통일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삼국시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큰 힘이 됐다. 그 원효의 화정이론이에요. 그것도 바로 상대를 상호 보존하고 인정하고 서로 유해 줄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는 목적은 전부가 상호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욕심만 가지고 자기가 그 문과를 다 가지고 있어도 빈곤한 사람이 밖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일어나면 인간이 존재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며 어떻게 인간이 빈부의 격차라든지 또는 인종 간의 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차이라든지 어떻게 전쟁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화합적 세계관을 세울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의 기본 원리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왜 창조됐고 우주가 왜 화합해야 할 이유를 알면 당연히 해결될 수 있다 이게요. 존재 목적은 상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생의 목적은 화합이 근본입니다. 화합하지 않은 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더운 날을 이제 마무리 짓는 장마일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혼탁한 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짊어진 이 시대 사람들은 상생이야. 그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원해서 가는 것도 결국은 상생과 화합의 원리가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통일 문제에 가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문명론을 제시했어요. 문명이란 거대한 물결이 휩쓸고 가서 남북이라는 경계가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이 일맥상통할 때 비로소 거대한 물결 속에 잔잔한 붕괴선은 사라져버린다. 국경 개념이 없어진다. 이것이 화합의 원리고 화합의 이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세계에 남아져 있고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화합하지 않는 곳에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이게 존재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참 사랑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는 중심이 있어야만 모든 대상들이 화합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란 절대자를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그 절대자의 기준 밑에서 대상적 존재의 만물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인간은 만물 중에서는 좀 최상위급에 속하는 영적 만물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만물을 자연을 환경을 좋아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상생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나무를 베어버리면 가는 길은 넓어질 수 있지만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물길은 돌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인간이 존재할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폐허가 되는 거예요. 황폐해버리는 거예요. 자연이.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모든 유리그릇 같은 것은 수백 년 땅속에서 안 썩지 않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고래가, 거북이가 죽어요. 그 플라스틱 젓가락이 코에 끼고 유장 속에 들어가서. 그럼 그 생태계 무너져 버리면 사람도 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세상에 좁히면 인간의 존재 목적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인체 기관들이 서로 보완하고 상생을 위해서 노력할 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듯이 자연도 인간과 만물이 다 조화로운 화합과 상생의 길을 갈 때만이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디 뜨거운 여름을 넘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욕심을 줄이고 상생의 원리를, 존재 목적을 다시 깨달아가지고 모든 존재의 근원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